이렇게 밤이 환한데 왜 정전이 안 나?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에너지 대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유럽은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으로 전력난에 시달리고 인도는 6억 명이 암흑 속에 갇히는 대정전을 겪었죠. 미국조차 5천만 명이 사흘간 촛불을 켜고 살아야 했습니다. 오빠를 만나러 예고 없이 한국에 놀러온 한 폴란드 여대생이 감탄한 한국의 풍경은 다름 아닌 서울의 밤이었습니다. 촛불을 켜놓고 공부하던 나라였다고. 그녀가 한국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자원 없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강 전력 대국이 되었는지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 전에 오늘의 이야기를 전하는 감동상자, 그리고 채널지기 소담에게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자리를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전기 한 줄기 속에 숨겨진 대한민국의 기적, 촛불을 물려주지 않겠다던 한 세대의 눈물겨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말고샤입니다. 폴란드 바르샤바 공과대학교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22살 대학생이죠. 작년 저는 한국에 사는 오빠를 만나러 예고도 없이 무려 12시간을 날아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아봤습니다. 서프라이즈 방문이었죠. 사실 요새 폴란드에선 한류 열풍이 상상 이상으로 대단해요. 통계를 찾아보니 폴란드 젊은 층 중 무려 72%가 한국 드라마를 본 적이 있고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도 3년 새 무려 400% 증가했다고 합니다. 저 역시 한국에 빠진 젊은이 중 한 명이었죠. 처음엔 한국 노래에 빠져 BTS 노래를 따라 부르고 그 다음엔 음식에 빠져 김밥과 각종 한국 간식도 사 먹어보고요. 현재는 한국어에도 관심이 생겨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폴란드에서 한국 문화 인기가 어느 정도냐면 친구들을 만나면 한국 관련된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등장할 정도입니다. 설렘을 가득 안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서울로 향하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사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전기버스였어요. 폴란드에서는 아직 디젤버스가 대부분인데 여기는 조용하고 깨끗한 전기버스가 줄지어 서 있더라고요. 지하철역에 들어갔을 때는 더욱 놀랐습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전광판, 환승 안내 시스템, 심지어 스마트폰으로 바로 교통카드까지 만들 수 있더군요. 카드 한 장으로 버스, 지하철 환승도 가능했어요. 이런 건 폴란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대중교통은 아직도 종이 티켓을 쓰는 곳이 많거든요. 오빠에게 나 한국이야. 라고 전화를 하자 오빠의 놀라면서도 기뻐하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길을 잘 찾아올 수 있냐며 저를 아직 어린 동생처럼 걱정하더군요. 오빠가 사는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내내 제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믿을 수 없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밤이었는데 지하철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어요. 한강의 물빛은 그 주변의 수많은 빌딩들의 불빛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오빠가 사는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부터였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이 정말 말이 안 되더라고요. 수십 층짜리 빌딩들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네온사인들이 번쩍번쩍 빛나고 심지어 한강 다리까지 형형색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불을 많이 쓰는데 정전이 안 나나? 폴란드에서는 겨울만 되면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서 지역별로 정전이 자주 일어납니다. 특히 작년 겨울에는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으로 전력난이 심각했죠. 대학교 기숙사에서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정전이 되어서 촛불이나 랜턴을 켜놓고 공부하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빠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말고샤, 누가 전기공학 전공 아니랄까봐. 한국은 이게 일상이야. 심지어 1년 동안 평균 정전 시간이 9분밖에 안 돼. 9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하루에 9분 아니고? 오빠는 단호히 대답했어요. 아니, 1년 동안 총 9분이야. 저는 그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폴란드는 1년에 정전이 몇 시간씩 되는데 한국은 고작 9분이라니요. 이게 과연 현실일까 싶었죠.
저희 오빠는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대학원에서 전력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제가 쉽게 믿지 않자 오빠가 자료를 보여줬어요. 그 수치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미국은 연간 평균 정전 시간이 58분, 영국은 60분, 독일은 무려 80분이나 되더라고요. 심지어 선진국이라는 프랑스도 80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폴란드는 무려 240분이나 되더라고요. 반면 한국은 9분이라니.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치였어요. 처음엔 조작이 아닌가 싶었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전기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이 놀라운 현실을 이해하고 실제로 증명해 보고 싶었거든요. 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을 해낸 걸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여행도 여행이지만 한국의 전기 시스템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서 틈만 나면 오빠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전기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한국의 9분이라는 수치가 정말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오빠가 노트북을 켜서 충격적인 자료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말고샤, 최근에 유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어? 2023년 7월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동시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보여줬습니다. 무려 1200만 명이 전기 없는 암흑 속에 갇혔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수술이 중단되고 지하철과 공항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구조를 기다려야 했고 신호등이 꺼져서 교통사고가 속출했죠. 저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로 우리 폴란드와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작년 겨울 우리도 전력난으로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그때의 공포가 다시 떠올랐어요. 이것도 봐. 오빠가 다른 자료를 클릭했습니다. 인도의 대정전 사례였어요. 2012년 7월 북부와 동부 인도에서 발생한 정전으로 무려 6억 명이 전기 없는 세상에 갇혔다고 합니다. 6억 명이요. 이는 당시 세계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였습니다. 뉴델리의 지하철이 멈추고 석탄 광산의 광부 200명이 지하에 갇히는 사고까지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였습니다. 2003년 8월 동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대정전으로 5천만 명이 무려 3일 동안 전기 없이 살아야 했습니다. 뉴욕의 마천루들이 모두 깜깜해지고 사람들이 수십 층 계단을 걸어서 내려와야 했죠. 병원에서는 응급 환자들이 위험에 처했고 공항은 모든 항공편이 취소되었습니다. 선진국이라는 미국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보여준 다음 자료에서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한국의 전력 안정성 그래프였거든요. 말고샤, 한국은 이런 대규모적으로 전국이 정전된 게 언제 마지막으로 일어났는지 알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011년 9월. 그것도 몇 시간 정도였고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전국적인 정전이 일어나지 않았어.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은 인구 5천만 명의 나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이게 바로 현실이야. 한국 사람들은 정전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전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요. 24시간 내내 켜져 있는 편의점, 밤늦게까지 환하게 빛나는 거리, 언제든 충전할 수 있는 전자기기들. 이 모든 게 다른 나라에서는 꿈 같은 이야기였거든요. 오빠, 그럼 한국 사람들은 정전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네. 한국도 과거엔 안 그랬어. 근데 지금 어린 세대들은 대부분 집에 촛불이 왜 있어야 하냐고 물을걸? 필요가 없으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폴란드에서는 모든 집에 비상용 촛불과 손전등이 기본으로 있거든요. 정전이 일상이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한강공원을 걸어다니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변을 따라 늘어선 아파트 단지들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한강 다리들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한국에선 평범한 이 모든 풍경이 다른 국가들에선 기적이었던 거죠. 이건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니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이 가진 건 단순히 좋은 발전소나 송전 기술이 아니라 전기를 절대 끊어지게 하지 않겠다는 국가적 의지와 시스템이었던 거죠. 다른 나라들이 정전을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처럼 받아들일 때 한국은 정전 자체를 용납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걸까요? 한국의 놀라운 전력 안정성에 대해 더 알고 싶었던 저는 밤새 노트북으로 논문과 각종 자료들을 서칭해봤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생겨서 오빠에게 한국 전기 역사에 대해 물어봤죠. 말고샤, 한국이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야. 사실 한국 전기의 시작은 절망에서 출발했거든. 오빠는 이번엔 한국 근현대사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사진들이었어요. 당시 조선에는 전기가 있긴 했는데 오직 일본인 거주지역과 일본 기업들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인들이 사는 마을은 여전히 호롱불과 촛불에 의존해야 했죠. 36년 동안 한국의 조상들께선 전기라는 문명의 혜택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었어. 더 가슴 아픈 건 해방 이후였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남한의 전력시설이 완전히 파괴되었거든요.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얼마 안 되는 발전소마저 폭격으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한국은 말 그대로 전기 없는 나라, 전기 오지가 되어버린 거죠. 1953년 휴전 이후 한국의 전력 생산량은 전쟁 전의 20%도 안 됐어. 그야말로 암흑의 시대였지. 오빠가 보여준 1960년대 사진들을 보니 지금의 한국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서울 시내조차 밤이 되면 깜깜했고 몇 안 되는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빛을 내고 있었어요. 그나마도 자주 꺼졌다고 하더라고요. 설상가상으로 1970년대에는 석유파동까지 터졌습니다. 발전에 필요한 연료마저 구하기 어려워진 거죠. 당시 한국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유가가 4배나 폭등하면서 전력 생산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때는 정전이 일상이었대. 계획정전이라고 해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전기를 끊었다고 하더라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폴란드의 현재 상황과 비교해 봤습니다. 우리도 최근 에너지 위기로 힘들지만 1970년대 한국은 그보다 훨씬 절망적이었던 거예요. 오빠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은 촛불 아래서 숙제를 하고 병원에서는 수술 중에 갑자기 정전이 되기도 했어. 공장들은 생산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사람들은 촛불과 호롱불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지. 그런데 저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국이 어떻게 지금의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빠에게 부탁했어요. 당시를 직접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고요. 며칠 후 오빠는 특별한 다큐 영상 하나를 소개해줬습니다. 그 영상엔 황재민이라는 78세노 엔지니어분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정전이 되는 건 기본이었고 겨울에는 난방도 제대로 안 됐거든요. 황재민 할아버지는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들려주셨습니다. 1970년대 겨울 아이들이 추위에 떨며 촛불 아래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다음 이야기에서 저는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나는 다짐했어요. 내 아이들만큼은 촛불 아래서 울게 하지 않겠다고. 이 나라 모든 아이들이 밝은 전등 아래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이에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50년 전의 절실함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은 맨손으로 전선을 잇고 낡은 장비를 고치면서 하루하루 한국의 전력망을 구축해 나가셨던 거죠. 추운 겨울날 밤에도 정전 복구를 위해 전신주를 올라갔어요. 장갑도 제대로 없어서 손이 얼어붙을 것 같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집에서 촛불 켜놓고 기다리는 가족들 생각하면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 참을 수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황재민 할아버지는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전기가 끊기는 게 뭔지도 모를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원했던 거거든요. 우리 세대가 어둠 속에서 고생한 만큼 다음 세대는 절대 그런 고생을 하지 않게 하고 싶었어요. 그날 저는 이 한 편의 다큐 영상만 봤을 뿐인데도 한국의 전기가 단순한 기술의 결과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바친 사랑과 희생의 결과였던 거죠. 절망적인 현실을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일궈낸 기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독보적인 전력 안정성 그리고 과거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폴란드로 돌아가 제가 더 공부하고 적용해야 할 큰 그림들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중간중간 오빠와 쇼핑도 하고 남산, 청계천, 고궁들, 박물관도 구경하며 최첨단과 자연 그리고 역사가 모두 공존하는 서울의 매력에 더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한국의 현재 전력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직접 보고 싶어졌어요. 오빠가 대학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해서 며칠에 걸쳐 한국의 최첨단 전력 시설들을 견학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경기도에 있는 디지털 변전소였습니다. 변전소라고 하면 저는 폴란드에서 봤던 낡은 철탑과 시끄러운 기계들을 상상했는데 한국의 디지털 변전소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우주선 내부 같은 깨끗하고 조용한 공간에서 모든 것이 컴퓨터로 제어되고 있었습니다. 말고샤, 이게 바로 세계 최초로 개발된 한국의 디지털 변전소 기술이야. 오빠가 자랑스럽게 설명해줬습니다. 모든 설비가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전력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어. 정말 놀라웠습니다. 폴란드의 변전소는 아직도 사람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계기판을 확인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AI가 24시간 감시하면서 0.1초 만에 이상 징후를 포착한다고 하더라고요. 더욱 인상적이었던 건 스마트 그리드 제어 센터였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한국 전체의 전력 흐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서울의 전력 사용량부터 제주도의 풍력 발전량까지 모든 데이터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시스템은 AI가 전력 수요를 예측해서 미리 발전량을 조절해 태풍이 와도 폭염이 와도 정전 없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거지.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9분이라는 정전 시간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이런 첨단 기술과 시스템이 뒷받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틈을 내 4일 동안 놀러 갔었던 제주도에서도 스마트 그리드 실증단지라는 곳을 견학했습니다. 여기서는 태양광, 풍력, 에너지 저장 장치가 모두 연결되어 하나의 지능형 전력망을 구성하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저장된 전력을 쓰고 전력이 남을 때는 자동으로 저장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말고샤, 이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전 세계가 이 기술을 배우러 와. 오빠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견학 중에 만난 엔지니어분이 보여준 자료를 보니 한국의 스마트 그리드 기술이 이미 여러 나라로 수출되고 있더라고요. 대만에는 한국의 디지털 변전소 기술이 도입되었고 콜롬비아에는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이 설치되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한국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 기술을 도입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술을 수입만 하던 나라에서 이제는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된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부러웠습니다. 폴란드는 아직도 대부분의 에너지 기술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견학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발전상을 보면서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우리 폴란드의 현실이 부끄러워졌거든요. 그날 밤 저는 폴란드에 있는 친구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마침 기숙사에서 또 정전이 일어났다며 친구들이 촛불을 켜놓고 있더라고요. 말고샤, 거기는 어때? 한국 정말 좋지? 친구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기서는 정전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람들이 거의 쓰지 않는다는 걸, 전기가 끊길 걸 걱정하지 않고 산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국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건 단순히 돈이 많아서도 자원이 풍부해서도 아니었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잊지 않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촛불 아래서 공부했던 세대의 절실함이 첨단 기술로 이어졌고
그 기술이 지금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던 거죠.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전기를 만든 게 아니라 전기를 지켰던 나라였어요. 한국의 전력 기술은 단순한 기술 발전의 결과가 아니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감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던 거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가 다가왔을 때 저는 폴란드 친구들과 다시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랐어요. 말고샤, 언제 돌아와? 바르샤바에서 한국어 학원 또 생겼어. 근데 거기는 벌써 대기자가 200명이 넘는다고 하더라.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새삼 폴란드에서의 한류 열풍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했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들만 봐도 그랬어요. 안나는 BTS 팬이 되어서 한국어를 독학하고 있고 카타지나는 직구로 구매한 한국 화장품만 쓴다고 했습니다. 마렉은 아예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서 사랑의 불시착을 5번이나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고샤, 넌 한국에서 뭘 제일 많이 배웠어? K-팝? 한국어? 친구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어도 늘었고 영상에서만 보던 한국 음식도 많이 먹어봤고 드라마 촬영지들도 구경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걸 배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기전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뭐? 전기? 친구가 어리둥절해했어요. 저는 친구들에게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서울의 야경, 연간 정전시간 구분, 세계 최첨단 스마트 그리드, 디지털 변전소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촛불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한 세대의 의지에 대해서요. 친구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보여준 사진들과 통계 자료들을 보더니 점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1년에 9분 정도만 정전이 된다고? 우리는 지난주에만 3번 정전됐는데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류는 이제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라는 걸요. 한류는 하나의 문명 모델이 되었던 거예요. 폴란드 젊은이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어를 배우는 건 단순히 재미있어서가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주는 가능성, 희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에 끌리는 거였어요. 한국은 70년 전만 해도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자원도 없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시작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없는 자원 대신 있는 정신력과 기술력으로 살아남는 법을 만든 것 같아. 저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석유나 가스 같은 자원이 있어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과 끊임없는 기술 개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어느 날 유럽연합 통계청 자료를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폴란드를 포함한 동유럽 국가들의 전력 인프라 투자 순위에서 한국은 항상 벤치마킹 대상 1순위였거든요. 독일, 프랑스 같은 서유럽 선진국들도 한국의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보며 느낀 점은 한국 사람들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더 나은 미래를 꿈꾼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정전 구분도 부족하다며 더 줄이려고 노력하고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기술도 계속 발전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이죠. 반면 우리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어떤가요? 정전이 되면 어쩔 수 없지라며 체념하고 원래 여기는 그런 거야 라며 포기해버리죠.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글자, 음식, 노래뿐 아니라 전기까지도 배워야 할 시대에 온 겁니다. 한류가 진짜 의미하는 건 K-팝이나 드라마가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의지와 노력으로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폴란드로 돌아가기 전날 저는 서울 야경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이 풍경이 단순한 전기의 집합이 아니라 한 민족의 꿈과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이라는 걸 이제는 알 수 있었어요. 폴란드로 돌아가면 저는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한류의 진짜 힘은 문화에 있는 게 아니라 문명에 있다고, 우리도 한국처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이죠. 폴란드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바르샤바의 날씨는 벌써 쌀쌀했고 새 학기가 시작되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마치 꿈만 같았지만 제 방을 가득 채운 자료들과 사진들이 그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3학년 첫 수업에서 교수님이 흥미로운 과제를 내주셨어요. 여러분, 이번 학기 첫 발표 주제는 과연 이 시대의 전력 초강대국은 어디인가? 입니다. 세계 각국의 전력 기술과 시스템을 비교 분석해서 발표해 보세요. 순간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보다 완벽한 기회가 또 있을까요? 제가 직접 보고 느낀 한국의 이야기를 폴란드 친구들과 교수님께 들려드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거든요. 발표 준비를 하면서 저는 한국에서 모은 모든 자료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통계 자료, 기술 사진들, 그리고 황재민 할아버지의 인터뷰 영상까지. 특히 한국의 연간 정전 시간 9분이라는 수치를 폴란드의 240분과 비교한 그래프를 보니 여전히 믿기지 않더라고요. 발표 당일 강의실은 만석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같은 전통 강국들을 선택할 거라 예상했는데 제가 한국을 선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친구들이 궁금해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말고샤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전력 초강대국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첫 문장부터 강의실이 웅성거렸어요. 몇몇 친구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교수님도 흥미로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마 미국이나 독일을 예상했을 텐데 한국이라는 답이 의외였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찍은 서울 야경 사진을 보여줬어요. 수십 층 빌딩들이 환하게 빛나는 모습, 한강 다리의 화려한 조명,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거리들. 이 모든 불빛들이 1년에 단 9분만 꺼집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놀라운 통계들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58분, 독일 80분, 우리 폴란드 240분과 비교한 한국의 9분. 세계 최초 디지털 변전소 기술, AI 기반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이 모든 기술들이 대만과 콜롬비아, 심지어 미국에까지 수출되고 있다는 사실들. 한국은 자원 없이도 정신력과 기술력으로 세계 최고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저는 황재민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내 아이들만큼은 촛불 아래서 울게 하지 않겠다는 그 절절한 다짐, 맨손으로 전선을 잇던 세대의 희생과 헌신. 그 이야기를 할 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의구심을 품던 친구들도 이제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거든요. 에너지 위기와 기후 변화 시대의 한국은 미래의 등대가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의 찬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을 고민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그 해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이에요. 재생에너지와 기존 전력망을 완벽하게 연결하는 스마트 그리드 기술,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디지털 변전소,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 그들의 정전 없는 전기는 기술이 아닌 국민의 정신이 만든 것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저는 한국에서 만난 모든 분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유학 중인 우리 오빠, 인터뷰 자료로 배웠던 황재민 할아버지, 그리고 연구소에서 만난 엔지니어들. 그분들 모두에게서 공통으로 느낀 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의지였거든요. 자원이 없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원이 없어 더 간절히 싸웠던 그들의 이야기야말로 앞으로 인류가 나아갈 길입니다. 발표를 마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기는 구리선이 아니라 국민의 땀과 유산으로 연결된 도로입니다. 한국은 세계를 밝히는 미래의 등대가 될 것입니다. 강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교수님도 깊이 감동받으신 표정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질문했어요. 정말로 한국이 그렇게 발전한 나라냐고, 어떻게 그런 기적이 가능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폴란드에서 작은 한국 전도사가 되었어요. SNS에 한국의 전력 기술에 대한 글을 올리고 친구들에게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줬습니다. 한류가 K-팝과 드라마만이 아니라 이런 기술과 정신력까지 포함하는 거라고 설명했죠. 몇 달 후 폴란드 정부에서 에너지 정책 자문단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났을 때 저는 주저없이 지원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하고 싶었거든요. 지금도 저는 매일 밤 침대에 누우면 한국에서 봤던 장면들이 그려집니다. 그 환한 불빛들, 끊어지지 않는 전기,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언젠가 우리 폴란드도, 아니 전 세계가 한국처럼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한국은 정말로 인류의 등대가 될 것입니다. 이미 전 세계 전기 오지에도 한국 기업이 도움을 주어 전기를 선물하고 있다는 기사도 봤어요. 이는 점점 더 퍼져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세계에 희망의 빛을 비춰주는 등대가 한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신가요? 한국에 있는 오빠를 보러 예고 없이 놀러 온 한 폴란드 여대생의 뜻밖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70년 전 촛불 아래서 공부하던 그 의지가 지금의 아이들을 만들어냈고, 그들은 지금 세계를 밝히는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기적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꼭 만나 뵙길 바라며 지금까지 소박하지만 깊은 정이 담긴 이야기. 감동상자 그리고 소담이었습니다.